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우선이라며 만약 수사 결과에 의혹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이륙하던 보잉 73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앞바퀴가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하는 등 보잉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과 고교 시절 옆자리였던 동창생이 학폭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 동창생에게 직접 사실 확인서를 받았는데 2차 가해도 의심됩니다. 어제 저녁 호남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SUV 차량이 덮쳐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시장 상가와 다세대 주택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대통령은 70분 동안 질문을 받고 답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월 KBS와의 대담 때는 아쉽다는 입장만 밝혔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사과한 겁니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신을 겨냥해 이미 수사를 벌였는데도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언급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인데 수사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래가 창창한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 당시 국방장관을 나무랐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경찰과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이 유가족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왜곡은 물론 대충 마무리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당장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히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과는 달리 대안도 내놨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자신이 특검을 요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건 연루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여부는 보안 사항이라 알 수 없었고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면서도 수사가 지연된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 강한 압박에 나섰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손톱만으로 싸울 것이라며 미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군사작전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If they go into Rafah, I'm not supplying the weapons that have been used historically to deal with Rafah, to deal with the cities, to deal with that problem.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라파 공격 중단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세까지 내비쳤습니다. אם נצטרך לעמוד לבד, נעמוד לבד.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י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이어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며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라파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לצה"ל יש חימושים למשימות שהוא מתכנן וגם למשימות ברפיח יש לנו את מה שאנחנו נזקקים לו.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내각 회의를 열고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 경고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파 공격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무기 공급이 실제로 끊기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저희가 어제 미국 보잉사 항공기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보잉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이륙하던 보잉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건데요. 이 끊이지 않는 사고로 보잉사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디밭에 처박혀 있는 비행기 밑부분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위로는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세네갈 다카르 공항에서 보잉 737기종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이륙에 실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l n'a pas pu décoller et le pilote a choisi de faire sortir l'avion sur le terrain à côté. Je pense que personnellement, je pense il a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엔진 1개와 날개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 중이던 인원은 승객 79명과 조종사, 승무원 등을 포함해 총 85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ñu daal di nag tëj aéroport bi pour dégager piste bi déjà donc avion mënatul woon wàcc mënatul woon dem passagers yi nga xam ne dañoo gaañu jël leen en charge rapidement service aéroport yi. 사고 직후 공항은 폐쇄됐으나 상황이 정리되면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으며 보잉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사고 소식 속에서 보잉사는 항공당국의 집중 관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불이 나서 연기를 마신 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안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km 지점. 1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 차량을 덮칩니다. 두 차량 모두 반파될 정도의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직원 50대 A씨가 반대 차로로 튕겨나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공사 직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요. 수신호 같은 거를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 차선으로 이렇게 널러가 있죠.
SUV 운전자 40대 B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북 청주시 육거리 시장의 한 가게에서 불이 나 상인과 손님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가게 두 곳의 외벽과 내부를 태워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서울 송파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헤어지잔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이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숨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명문대 의대생인 20대 A씨는 범행 5시간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용의자가 저희 쪽에서 두정 구매하셨습니다. 그 제품 구매한 시간은 12시 30분 정도라고 하고요.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불러내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 투신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C씨는 구조 지점에서 떨어져 있었고 한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혈흔이 자신의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옷을 미리 준비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계획 범죄를 인정한 만큼 실제 투신을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 사건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자친구가 명문대 의대생, 그것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인터넷에선 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해된 여자친구의 얼굴과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서 가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 가장 위쪽에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A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학교는 물론 SNS 주소까지 버젓이 공개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하며 사적 제재 문제가 돼 폐지됐던 신상 공개 사이트가 최근 다시 열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의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피해자의 SNS에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되려 비방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적 제재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도록 보도하거나 신상 털기를 하는 사적 제재는 반드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에 올려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미 2차 가해 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습격 당시의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던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한쪽 손엔 붉은색 천으로 감싸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15초 뒤 다시 돌아온 남성은 차를 타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겁니다.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로 마침 생방송 도중이었던 터라 잔혹한 범행 순간까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긴장되네. 이제 이분이 칼을 뺐을 상태에서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횡단보도로 내려가서 이제 누워버려요.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2시간 뒤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 피해자와 서로 비난 비방하며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무참한 흉기 범행은 바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피해자를 습격한 겁니다.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동영상에 영상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난하는 거, 비하하는 거,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피의자가 법원에 피해자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경주에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는 금은방이 털리는 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데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이 40대 중국인은 범행 8시간 만에 바로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어딘가로 달아납니다. 잠시 뒤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도로에 서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7일 새벽 제주 시내에서 금은방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금은방 뒤에 있는 철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금은방 통로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에 단 3분 만에 금품 70여 점, 시가 1억 원 상당을 쓸어 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6월 제주에 온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8시간 만인 7일 오전 11시 20분쯤 중국 상해로 출국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서 저희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적극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체류 신분임에도 지난 2일 출입국 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했고 미리 비행기표도 예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오래된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1명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작업을 하던 중 인부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앰뷸런스하고 소방차가 왔길래 뭔가 하고 나가봤는데 이 사람들 웅성웅성해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1명이 치를 나는 거예요. 노후 하수관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쏟아진 토사에 깔린 인부 2명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부들은 작업 당시 보호구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오늘 집단 휴진에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19개 의대, 51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 중에도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류승환 감독과 배우 황정민이 다시 만난 영화 베테랑2가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 첫 선을 보입니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공식 상영되는데요.
현지 시각 오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0시 30분에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베테랑2는 한국 장편 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유승환 감독은 2005년 영화 주먹이 운다로 국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오랜만에 초청됐고 올해 4번째로 칸의 부름을 받은 황정민 씨 그리고 정혜인 씨까지 나란히 레드카펫에 설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개봉될 예정이라네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내 문화 콘텐츠 종목 주식 부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기업 분석 전문 업체가 어제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 평가액 100억 원이 넘는 개인주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 가진 주식 가치는 이달 2일 기준 평가액 2조 6,303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압도적 1위를 지켰습니다. 다만 방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최근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여파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 원이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K컬처 주식 부자 2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총괄 책임자가 3위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차지했고 하이브 대표 그룹 BTS 멤버 7명 전원도 100억 원대 주식 재산을 보유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오는 7월 처음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18살인 베런 트럼프는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해 열리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 10살이었던 베런은 그동안 부친의 정치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2m가 넘는 장신으로 성장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막내 아들까지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트럼프 일가가 정치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사회부총리에게 이 부처의 장관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연금 개혁 문제도 남은 3년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여야는 역시나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오답을 정답으로 우기고 있다며 혹평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강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긴급 회견을 연 민주당은 준비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최병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일축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선 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은 물론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의혹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히려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다만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국회의원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은 MBN 보도가 왜곡됐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MBN이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하자 또 다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이 동창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의 고등학교 시절 바로 옆자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동창생 F씨가 MBN 취재진에 연락해왔습니다. F씨는 김 당선인 때문에 등교가 고통이었다고 증언한 피해 동창생 E씨를 김 당선인이 괴롭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괴롭히는데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정말 화를 냈어요. 다 네 편 들어줄 건데 왜 쟤 하나한테 겁먹어가지고 바보같이 살았냐. 그런데도 김 당선인이 인터뷰에 응한 피해 동창생을 측근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직접 찾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서 제보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옛날 80년대 정치 깡패들 하는 짓 그대로 하면서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런 적 없다. 나 몰라라 이래 버리는 애가 무슨 정치를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냐. F씨는 동창들이 김 당선인이 마치 정치적 이유가 있어 제보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걸 불편해한다며 동창들이 집단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때 친했던 친구로 지금이라도 피해 동창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 동창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해요. 국민들 앞에서 지금까지 뻔뻔하게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말고 진짜 뭐 정치인으로 살고 싶으면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 이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본질을 흐리는 정쟁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동아 당선인은 MBN 보도 이후 동창생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 한 부를 공개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김동아 당선인은 동창생을 직접 만나서 이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 동창생을 직접 만난 건데 2차 가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김동아 당선인이 동창생 E씨로부터 받았다며 SNS에 공개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MBN 5월 2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동창생 E씨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 7일입니다. 지난 2일 최초 보도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E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내용은 앞서 보도된 다른 동창생 A씨와 목격자 B씨, D의 증언입니다. MBN은 지난 2일 보도에서 언급된 동창생 A, B, C, D로부터 어떠한 사실 확인서도 김 당선인 측에 써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 씨를 만나 이 씨의 증언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은 셈입니다. 또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이 씨를 직접 만나서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교폭력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난 걸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BN은 김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초전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대구 경북 지역의 3선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의 수적으로 밀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108명이 똘똘 뭉쳐서 맞서자며 결의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이철규, 배현진 의원이 충돌하는 등 여권의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파전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참석자 102명 중 TK 3선을 지낸 추 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70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추 의원은 헌법상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것이라며 단일 대오로 뭉쳐 거대 야당에 맞서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은 저는 뭐든지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가 계속되는 22대 국회 속 추 의원에게 놓인 숙제는 수두룩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언한 만큼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최상병 특검 이탈표 방지에도 나서야 합니다. 추 의원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단일 대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 배현진 의원과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철규 의원은 자신이 비판한 인사는 배 의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던 배 의원님이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초선 의원이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배현진 의원은 힘없는 초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냐며 끝까지 미끌거리지 말고 선배답게 입을 무겁게 부탁드린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관련 메모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 목사 측은 지금은 관련 메모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에 메모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가 과거 김 여사를 만날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목사는 검찰이 요청한 메모에 대해 손바닥만한 메모지에 기억하려고 적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김 여사와의 만남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었던 서울의 소리 역시 최 목사의 잠입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모두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를 이 자료들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행기간 연장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하니 받아주고 고발도 취하해 준 건데요. 권영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박사 유학 사유로 지난 2021년 9월까지 해외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미국 영주권 신청 이유를 들어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했고 아들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은 한 달도 안 돼 바뀌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고발까지 취하한 겁니다. 은 전 위원장이 직접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13차례 전화하며 아들의 이의 신청 인용과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은전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검토 보고서에 허위 사실까지 적어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했고 이 과정은 은전위원장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방조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슬라임과 완구 제품, 또 피규어 같은 어린이 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성분이 또 나왔습니다. 비슷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직구 사이트 상품에서 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리저리 늘어나고 찌르는 대로 푹푹 들어가는 질감의 슬라임 장난감입니다. 말랑한 촉감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지만 중국 직구 사이트 테무에서 판매한 이 제품에서는 CMIT,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해당 성분은 호흡기나 피부,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취미생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규어에서는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최근 중국 직구 사이트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이 국가통합 인증 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신체에 닿는 제품은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직구 사이트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C 인증을 거치게 되면 신체에 닿는 물건들의 유해 성분을 최대한 걸러낼 수 있기도 하고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직구 유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라는 기치 아래 전 세계인이 열정을 다툴 파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릴 성화가 그리스에서 출발해 프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2024 파리올림픽 성화가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126년 된 선박 벨레모가 성화를 싣고 그리스에서 출발해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에 접안한 건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50m 금메달리스트인 프랑스의 플로랑 마노두가 성화를 2016년 리우 패럴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 케이타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 성화는 노트르담 드리가르드를 출발해 프랑스 본토와 기아나, 폴리네시아 등 해외령을 거치는 12,000km 여정에 오를 텐데요. 11,000명이 성화를 봉송하며 프랑스 주요 도시와 마을 등 400곳을 거친 뒤 올림픽 개막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라네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냅킨을 아시나요? 누군가의 사인이 담겨있는 이 냅킨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글씨가 써져 있는 냅킨이 액자 속에 고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냅킨인데요. 2000년 12월, 당시 바르셀로나의 스포츠 디렉터였던 카를로스 렉사흐가 소년 리오넬 메시와 계약한다는 내용을 서명한 문서입니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자리를 뜨려던 메시 측에게 급하게 금액을 약정한 거였는데요. 이 냅킨이 경매에 나왔고 입찰가가 우리 돈으로 3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매업체 측은 8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네요. 중국에서는 야외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시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푸르른 잔디밭 위를 힘차게 달려보는 반려견과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상하이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주인과 강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물과 타이어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 구간도 척척 돌파하는데요. 레이스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강아지와 주인에게는 이렇게 메달도 수여되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도그 트레일 경주 현장입니다. 단순한 오락 활동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는데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제3회 서울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또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는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도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열린 뱅크시 전시 중 최대 규모라는데요. 한 주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캔버스 위에 포식동물 늑대, 호랑이, 표범의 털과 표정이 살아 움직이듯 생생합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흙과 자연 재료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김규리 작가는 잃어버린 송곳니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자존심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땅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잊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늑대는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를 지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소통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누구 하나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늑대를 그렸습니다. 올해 3회를 맞는 서울 아트페어는 작은 사이즈의 드로잉부터 30호의 회화, 조형 등 다양한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현대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매우 파세라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풍선을 든 소녀가 보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 거리의 예술가로 불리며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뱅크시 작품 29점과 영상 작품을 포함해 총 130여 점이 국내 최대 규모로 찾아왔습니다. 총 4개의 섹션으로 거리 예술로부터 파생된 초기 작품부터 예술의 자본화, 비폭력주의 등 뱅크시의 25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뱅크시의 거리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해 실제 벽화를 재현한 그래피티 공간이 관람객에게 생생한 예술 체험을 제공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여러분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공부는 어렵고 또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국내 최고의 금융 부동산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재테크 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그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50석 규모 강연장이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구석에 서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 앉았습니다.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에 모인 인파입니다. 직장인인데 월급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휴가 내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은 서울 머니쇼. 주식, 연금, 부동산 관련 100여 개 업체가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47개의 재테크 특강도 준비됐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월급을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약보합 장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세가가 매매 가격하고 조금 붙어주는 시점에 이 정도면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전 투자 고수들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 머니쇼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답게 거리마다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이틀간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1도, 부산은 1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 해안가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